참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쨌든 호불호를 떠나서 대단한 사람인 것 같기는 해요. 모든 세계 금융시장이 그 한마디에 그냥 막 변동성이 너무 커져가지고. 근데 그 얼마 전에 요즘 나오는 그 화제의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서 20년인가 21년 동안 장아찌 먹으면서 돈을 1억엔을 모았는데, 야, 이걸로 내가 은퇴를 하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 이게 지금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엔의 가치가 떨어져서 뭐 그런 자조 섞인 이야기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가져다주는 시사점, 우리도 역시 원 약세니까 우리 한국 경제에도 이 경고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 건가요? 글쎄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비슷한 면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본다면은 버블 경제 이후에 일본이 겪었던 문제들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폭등했고요. 네. 그리고 인구 감소, 인력 부족 이런 것들도 계속 우리가 겪어 오고 있는 문제인데 일본이 이걸 다 겪었어요. 게다가 성장률 하락도 있고요. 주가 상승률 부진도 겪었고요. 지금 조금씩 겪고 있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국채 금리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낮아진 것도 사실, 어차피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면서 이거는 뭐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면이 많단 말이에요. 특히나 우리가 또 유념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자본의 이동입니다. 네. 뭐냐면 자본의 이동 관련해서 일본의 엔캐리라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이 엔캐리가 쉽게 말하면은 금리가 낮고요. 투자 수익률이 국내가 더 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해외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엔캐리의 대명사가 왓다나베 부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왓다나베가 일본에서 뭐 사또와 더불어서 가장 많은 성이라고 하는데, 예,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씨나 김씨 같은 성인데, 이제 뭐 일본의 평범한 주부들이나 아니면 아저씨들이 가가지고 그냥 투자를 갖다가 통화만 바꿔서 외국에 뭐 샀더니, 자산을 샀더니 그냥 꽁돈이 나오더라. 환율만 안 바뀌니까 그냥 월급이 나오더라. 예, 이자가 높으니까 이런 거죠. 이제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지금 많은 그런 것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서학개미, 그죠? 그렇죠. 뭐 등등등. 이게 사실 서학개미가 왓다나베 부인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슷한 거죠. 네. 이제 투자 대상이 주식이라는 거 외에는 왜 그러냐면 일본 투자자들은 예전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으로 주식하는 것을 크게 많이 뭐 하지는 않았어요. 네. 특히나 일본이 더 번들로 이렇게 몇 주 이상씩 이렇게 거래하게끔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고요. 개인들이 투자하는 그러한 뭐 문화가 성숙되지는 않았어요. 특히나 펀드가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일본엔 펀드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각 나라마다 조금 달라요. 아시아의 허브들이 한 두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홍콩, 지금의 홍콩과 달라요. 지금 그쵸. 예전의 홍콩은 아시아의 허브였어요. 금융의 허브. 예, 금융 허브. 그 허브인데요. 그 중에서도 파생 상품, 예, 파생 상품과 주식의 허브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두 가지에 있어서 허브였습니다. 예,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라고 하죠. 뭐 커머디티, 뭐 원유나 이런 것들. 네. 거기에 허브. 또 환 있지 않습니까? 외환의 허브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홍콩 같은 경우에는 뭐 환율이 페그제라고 하잖아요. 아, 네, 그랬죠. 예, 페그제. 달러에 고정이 돼 있어요. 고정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해외 자본들이 굉장히 거기에 주식시장이 뭐 홍콩의 주식시장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오니까 자본을 갖다가 많이 들여올 수가 있었어요. 그죠?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파생 상품 하기가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파생 상품을 하려면은 환율이 정해져 있는 게 좋아요. 고정. 네. 고정 환율이. 그렇기 때문에 파생 상품에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 허브 시장을 오랫동안 할 수 있었고, 특히나 그런 쪽에 있어서 M&A나 이런 것들이 허브가 될 수 있었는데, 반면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레카 해협을 지나가요. 예, 굉장히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영국과 프랑스가 싸울 때도 거기가 굉장히 요충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 선물이나 아니면 그 주위에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동남아가. 그래서 이게 외환의 허브가 됐었는데,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굉장히 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산 운용사들이 이 자본을 펀딩하기 위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미국의 아시아 본사를
미국의 그 자산운용, 블랙록이라든가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아시아에 홍콩이나 싱가포르이 아니고 일본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얘네들이 상품을 많이 발행을 하다 보니까 일본의 투자자들은 개인적으로 펀드, 뭐 주식에 투자하기보다는 펀드에 옛날부터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좀 다르지만 사실은 서학개미와 이러한 와타나베 부인은 굉장히 일맥상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화 가치 하락이 있었던 것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엔화 가치가 하락이 많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00원대 고환율을 지금 보이고 있고,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기업들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뭐 반도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자동차를 하고, 근데 이제는 반도체에서도 예를 들면 뭐 고대역 메모리라든가 이렇게 좀 전환을 지금 하고 그렇죠. 있고요. 옛날에 반도체만으로 이렇게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네. 상황. 게다가 심지어 자동차 같은 경우는 EV로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런데 그 일본 회사들도 사실은 그래요. 굉장한 많은 지금 아픔을 겪으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거의 뭐 영화 트랜스포머 같이 이렇게 완전히 혁신된 기업들로 바뀐 겁니다. 예를 네. 들면은 뭐 그 혼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기업인데 이제는 뭐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소니, 우리가 워커맨을 듣던 그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산업을 안 해요. 예. 이 회사는 이제 미디어라든가 이런 뭐 쪽으로 영화사 뭐 이런 예, 거, 음악. 영화사 특히나 뭐 AI라든가 뭐 차세대 사업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기업들이 이제 완전히 체질 변경을 했다.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10년 내 이런 체질 개선 그리고 혁신, 업종 전환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그 잃어버린 뭐 20년, 30년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잃어버리기 전에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해서 뭐 반면교사로 봐서 우리나라도 좀 낮게 우리가 처신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이렇게 반면교사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발 환율의 변동성, 엔화가 이제 강세로 돌아서면서 그 좋았던 일본 증시가 급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지? 우리가 다시 강세로 가게 됐을 때 원화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질문이 그 트럼프의 그 주식 관련한 겁니까, 대표님? 아니요. 그러니까 일본 엔화가 예. 강세로 돌아섰잖아요. 네네. 거기에 따라서 일본 주식이 약간 급락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네. 트럼프의 영향을 받아서. 예.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의 그 말 때문인지 아니면 이 엔화의 강세가 다시 증시에 미치는 영향 때문인 건지 이게 좀 헷갈려서 그렇다면 예. 한국도 원화가 강세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증시는. 사실은요, 통화가 강세를 되게 좋은 질문이십니다. 통화가 강세가 나타나게 되면 증시는요 강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예, 원래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환율과 굉장히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많이 커요. 그리고 그 일본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본의 증시로 움직이는 것은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일본의 국내 그 투자자들도 많이 있지만 외국인들이 사실은 일본의 증시를 주작펴락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환율이 상승하는 기조에는요, 네. 외국인들이 이때까지 만약 벌었으면 차익을 실현하고 나가버립니다. 왜냐면 주식에서 지금 벌어놓은 게 있는데 계속해서 환율이 올라가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지금 그것을 갖다가 차익을 실현을 해야겠네. 왜냐하면 지금 그 원화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원화로 된 주식을 갖다가 매수를 하려면 원화를 사야 돼요. 달러를 팔고. 네. 그렇게 되면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갖다가 매수하기 때문에 환율이 내려가는 거죠. 환율이 강해집니다. 원화가 강해지면서 네. 그런 추세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원화가 약해지고 달러가 강해지는 이러한 경향을 보이면 나는 지금 원화로 지금 투자해 놨는데 주식을 내가 차익을 거두긴 했는데 계속 이 차익이 원화로 갖고 있으니까 줄어드네, 빨리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익을 갖다가 실현하고 나가는 수요가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다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빨리 이것을 다 팔게 되면 환율이 상승하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의 변동성이 더 크게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는 그런 시기에는 우리나라 주가가 상대적으로 주가를 팔 거 아니에요, 주식을. 그러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요. 원화가 강해지는 추세가 지금 이제 바뀌어가지고 추세가 반전됐다. 네. 환율이 이제는 하락을 한다. 원화가 강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식에 투자를 하면 안 그래도 반도체가 강해질 것 같은데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사면 차익을 실현할 수 있어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싶은데 환율도 하락을 하네. 그러면 내가 달러를 바꿔서 팔아서 원화를 사서 지금 우리나라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 차익도 얻을 수 있지만 환차익도 얻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방으로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 외국인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환율이 계속해서 더 빨리 내려가는 속도를 보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일관적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그렇군요. 네. 지금 그렇다면 트럼프가 아시아의 이 통화 약세를 용인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뭐 일본도 난리가 난 거고 우리도 이제 이거 어떻게 되나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대선 내내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환율과 관련해서. 네, 굉장히 이제 브로드한 질문이신데요.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가정을 이제 해서 우리가 이제 트럼프와 이제 벤스 이 두 사람이 이제 뭐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들을 이제 가정하고 이제 당선이 된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재 금융시장의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요. 영향을 줄 게 이제 자명한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환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뭐 추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트럼프의 정책이 그대로 간다면 환율은 아시아 통화들은 이제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트럼프는요, 뭐 새로운 신산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빅테크 그리고 뭐 M7이라든가 이러한 그 회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죠. 네. 예, 그리고 전통적인 산업, 특히나 그 트럼프와 이 벤스의 그 지지 기반인 강력한 지지 기반인 러스트벨트, 뭐 네. 미시간이라든가 오하이오라든가 실제로 여기에 가보시면은요 빈집이 너무 많습니다. 예, 무서울 지경이에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예, 이제 다 깨지고요. 집값도 얼마 안 되니까 포기하고 그냥 가버린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이제 여기가 오르면 그때 팔겠다 뭐 이런 심산인지 몰라도 그런 데가 많기 때문에 뭐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차로 지나가 버리면 그런 데가 굉장히 많고 사람이 없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회한이 많겠죠. 그것을 이제 살리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이제 화학이라든가 전통적으로 철강이라든가 그리고 석유화학 이런 거 이렇게 이제 그런 전통적인 산업들은 또 고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해요. 네. 그에 비해서 뭐 인터넷으로 하는 이런 빅테크 산업이나 아니면은 뭐 하이테크 산업 같은 경우에 사람들을 많이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반대를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환율에 있어서는 특히나 그 전통적인 산업에 치중을 하는 그런 주식이라든가 그런 산업이 조금 더 유망할 것이다. 그리고 환율로 본다면은 뭐 엔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엔화의 약세를 막을 수 있는 구세주가 나타났다고 볼 수가 그렇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단을 딱 막아버리니까요. 지금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155엔, 달러당 155엔을 넘어서면 아마 앞으로는 제재를 가할 것으로도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원화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는데요. 한 번에 제 생각에는 내년을 넘어서서 한 2, 3월 정도. 왜냐면은 지금 11월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그때 당시엔 너무 바쁠 거고요. 네. 2, 3월 정도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정신을 차리고 그 정책을 위반할 때 이제 환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면 아마 크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중반까지는 아마 1,300원이 깨질 수도 있다는 이런 상황을 아마 가정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엔화 하면은 한 105엔 혹은 110 요것을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코로나 전후만 해도. 우리도 한 1,200원, 1,100원대 요때를 좀 정상적인 환율로 생각을 했었고 이러한 시절이
트럼프 집권 내에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이 통화 전망을 본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요, 약 뭐 50% 이상의 절상이 일어나야 돼요. 평가 절상이라고 하죠. 네. 이것은 이제 엔화의 가치가 항상 두 통화 간의 상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달러 대비해서 엔화가 50% 이상 강해지는 겁니다. 이건 뭐 1985년도에 프라자 합의라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엔화가 그때 당시에 약 그 달러당 240에서 50원 전후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2년 후인 1987년까지 이게 120엔대까지 뚝 떨어지게 됩니다. 네. 예, 이 정도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일본 엔화의 가치가 2배가 된 거죠. 100%. 2배가 됐는데 100%인가요? 200%인가요? 2배가 됐습니다. 네. 이제 100%가 오른 거고요. 가치로 보면 200%가 된 거죠. 그래서 2배가 올랐는데 지금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100까지 떨어진다는 거는 환율이 그러면은 약 50% 정도의 가치 상승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려면 뭐 돈을 많이 써야 됩니다. 지금. 예.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역시 코로나 때 105엔, 110엔 요 사이에 있던 환율이 지금 뭐 160엔까지 올라온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인 거네요.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마어마한 일이긴 한데요. 뭐 작년만 본다면 1년 도 안 됐죠. 뭐 12월 말일만 본다면 지금 그 달러엔 환율이 141엔이었어요. 네. 141엔이었으면은 지금 작년 12월 이후부터 시작해서 141, 140대에서 156까지 지금 뭐 한때는 161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 161을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10% 이상 뭐 6, 7개월 사이에 이렇게 절하가 된 건데 요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 정도까지는 뭐 크게 용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더 이상 뭐 30%, 40% 이렇게 엔화 가치를 갖다가 높이려는 거는 다른 게 필요해요. 그것은 이제 구두적인 그러한 개입뿐만이 아니라 통화적으로 많은 돈을 써야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는 뭐 미국이 일본한테 돈을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정부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트럼프는 원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동아시아에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우군이 필요해요. 네. 앞으로 이제 그 시진핑의 중국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예전에. 무역 전쟁을 벌였었죠. 그랬었죠. 그리고 푸틴과는 굉장히 친하게 지냈지만 러시아와는 그렇지만 시진핑과는 그 악연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다시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도 이것을 인지하고 있겠죠. 그래서 무역 분쟁에 대해서 다시 미국 트럼프도 이것을 갖다 어떻게 할지 참모들이 생각을 할 텐데 이것을 위해서는 일본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일본의 정부 부채가 그렇게 높아지면 일본의 정부가 운용할 수 있는 통화 정책이 굉장히 한정적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국력이 약화되게 돼요. 네. 이것을 원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강하게 뭐 140 뭐 이 정도까지는 용인한다고 할 수 있지만 130, 120 이렇게 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게다가 지금은 구조적으로 일본은 엔화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리하게는 끌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다시 예전처럼 1,100원 이런 게 아니라 뭐 진짜 1,300원 전후로 해서 이러한 어떤 단위 형성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원화 가치가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네. 달러에 대한 선호도도 많이 일어났지만 원화가 지금 뭐 금리도 많이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에 비해서 낮아진 상태잖아요. 기준금리 역전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5.5% 상단이, 우리나라는 3.5%. 이게 상당히 오래 가고 있어요. 지금 2년 이상 이렇게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2년 이상, 앞으로 역전 기간이 3년 이상 갈 것으로 보이는데 뭐 길게 이어진다면 이것은 굉장히 장기간, 어떻게 보면 가장 장기간 역전, 2000년대 들어서 장기간 한미 간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네. 이것들은 여러 가지 뭐 부작용을 갖고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융적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를 갖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화
약세입니다. 네. 예, 원화 약세고 이것들이 앞으로는 조금 그 원화 약세를 길게 끌고 갈 것으로 보여서 원화의 환율을 1,100원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해서 끌어내릴 수는 있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정부와 그다음에 중앙은행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무리가 따르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원화를 계속해서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게다가 우리나라가 옛날만큼 지금 흑자 기조가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데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환율에서 이런 여러 가지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이제 안전자산으로 보통 이제 달러 아니면 이제 금을 선호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최근 금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네. 이 금 가격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그 금은 굉장히 재미있는 자산입니다. 예, 금은 재미있는 자산이고요. 가장 오랫동안 그 인류의 화폐 역할을 했죠. 네. 예, 뭐 우리나라도 상평통보 이렇게 뭐 올라가긴 하지만 옛날에 그 메소포타미아 때도 금을 갖다 화폐로 썼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보면은 금은 오랫동안 우리 뭐 인류의 역사와 함께 돈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달러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통화인 원이나 뭐 엔이나 다 마찬가지로 채 뭐 몇백 년 되지 않아요. 아무리 길어봤자 이게 이제 화폐로 쓴 게 그렇게 되면은 금은 모든 사람들이 이건 굉장히 귀중한 귀금속이고 돈이고 안전자산이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컨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인식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 그 물가가 계속해서 높게 유지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유지될 것 같고요. 이 그 물가가 계속해서 2%, 1%로 빨리 떨어질 것 같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러한 그 화폐는 달러와 같은 화폐는 물가에 굉장히 취약해요. 물가 상승이.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자를 받으면은 이자율이 높으면 좋겠지만 생각만큼 높지 않고요. 그리고 세금으로 많이 떼이고요.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실질 금리도 낮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금은 이것들을 좀 어느 정도 따라가는 성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기가 나타납니다. 이제 금리 인하기에는 금값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자율이 높을 때는 금값이 좀 낮은 그런 상황이 나타나요. 네. 그렇지만 이자율이 낮을 때는 금값이 좀 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금과 달러는 둘 다 안전자산인데 가장 큰 차이점이 이자가 없고 이자 하나가 그렇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자가 높을 때는 달러를 사고요. 이자가 낮을 때 금을 사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나면서부터는 조금 이제 금 가격이 앞으로 내년, 후년 당분간 금의 그런 랠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그래서 온스당 보통 트로이 온스라는 걸 단위로 씁니다. 이게. 네. 트로이 온스를 단위로 쓰는데 트로이 온스당 지금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금도 달러로 국제시장에서 거래가 돼요. 근데 이제 달러와의 교환 가치가 지금 현재는 온스당 한 2,500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1온스당. 근데 이것이 이제 한 2, 3년 뒤면은 한 3,000달러 정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네. 이건 그냥 제 가정입니다. 3,000달러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 더 이게 그 금의 상승세를 부추기는 게 뭐냐면 트럼프 집권입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이러한 그 강한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분명히 충돌이 일어나요. 국제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나면 안전자산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안전자산을 찾게 되는데 이 충돌의 당사자가 미국이에요. 네. 그러면 달러를 갖다가 달러 대신에 금을 찾을 가능성이 있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약 달러를 원하는 것이 기조기 때문에 달러의 기준금리를 매우 낮게 갖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또 그에 따라서 금값이 오르게 되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향후 3년에 있어서는 주식이나 아니면 부동산을 제치고 저는 이제 금이 조금 더 선전을 할 것으로 이렇게 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분들, 네, 환율과 그다음에 안전자산으로서의 금, 달러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지점들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리지오은행 변정규 전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